안녕하세요. 국어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엄마 걱정과 관련된 강의 잘 들으셨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 먼저 이 작품의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걱정은 현대시였죠. 그리고 유년 시절의 기억을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번 특징을 보면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시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비유를 이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2번 이 시의 짜임을 보면요. 이 시는 크게 1년, 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는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을 담고 있고요. 2년에서는 그런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꼈던 성인이 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동그라미와 별표, 별표, 별표가 되어 있죠. 시의 화자입니다. 성인이 된 나가 외롭고 쓸쓸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3번 이 시에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쓰였어요. 해는 시든지 올해라는 것은 화류법이 쓰였는데 화류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 해가 시든지 올해라는 표현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해가 지는 것을 엄마가 이고 간 열무와 연결 지으면서 표현했죠. 즉 엄마의 피곤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식구였어요. 두 번째, 직유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건 방에 혼자 남겨진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모습을 찬밥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었죠. 그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는 건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비유해서 엄마의 피곤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이 발소리 타박타박이라는 청각을 배춧잎이라는 시각화, 그래서 공감각적인 심상이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직유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그런 표현법. 자, 그리고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와 같이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시어를 계속 반복해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거, 이 윗목은 굉장히 차갑고 서늘한 곳인데 유년 시절이 윗목처럼 차갑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법이 은유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A는 B다 라고 배웠죠? 네, 그 운율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운율 및 시어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도 형성하지만 시의 분위기를 외롭고 쓸쓸함으로 여기 쓸쓸함이라고 되어 있네. 쓸쓸함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밥, 빈방, 혼자, 윗목 이런 단어들이 모두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들이죠. 그리고 금간창틈에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더해줬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엄마 걱정에 대한 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학습 활동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18쪽 같이 펴고요. 자, 학습 활동 첫 번째 내용 학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잘 들었다면 이 정도는 간단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년에서는 유년 시절 엄마가 시장에 갔던 경험이 나타나 있는데요. 나라는 화자가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렸던 상황이었죠. 2연에서는
유년 시절에 대비되는 언제, 현재, 그리고 성인이 된 나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내용학습 2번. 이 활동은 짝과 함께하는 활동이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시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 깊었나요? 그 표현에 관해 짝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예로 들어서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식구를 들었네요. 자, 이 표현이 인상 깊었어. 그 이유는 해가 지는 것을 시든다고 표현한 것이 독특했거든. 그리고 시든 열무와 열무를 파느라 지친 엄마의 모습이 상상돼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시에 나온 다양한 식구들이 있었고 표현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인상 깊었는지 잠시 선생님 설명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교과서 앞에 본문을 돌아보면서 이런 식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여기에 하나 제시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인상적이었던 식구와 함께 그 식구가 왜 인상적이었는지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구 중에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는 표현을 인상적이었다라고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배춧잎이라는 게 묘하게 엄마가 팔러 가신 열무와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지치고 고된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런 엄마를 걱정하는 나의 모습도 느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식구들, 예를 들어서 뭐 찬바처럼 방에 담겨라든지 아니면 금관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라든지 다양한 식구들을 찾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목표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학습 1번 화자에 주목하여 이 시를 감상해 봅시다 이랬는데 이 화자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하죠. 화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였냐면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이 시의 화자는 나, 즉 성인이 된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식구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말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그리고 어둡고 무서워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런 식구는 다들 어떠한 정서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둡다, 무섭다, 또 엄마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숙제를 한다.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린다. 라는 거 모두 공통적으로 외롭다, 슬프다, 무섭다 라는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식구는 이거 외에도 해는 시든지 오래라든지 엄마 안 오시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등에서 화자의 정서를 엿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다음을 참고해서 화자가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여기서의 윗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지 못했던 말일 거예요. 선생님도 이 윗목보다는 그 대치되는 말인 아랫목을 더 많이 들었는데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불길이 잘 닿지 않아서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에요. 그러면 내 유년, 내 어린 시절의 윗목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 어린 시절에 뭔가 춥고 서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 즉, 화자는 유년 시절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면서 무서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화자에게는 이런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서늘한 느낌이다. 뭐 슬픈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이런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윗목이라고 표현했다 라고 간단히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도 눈치챘지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제가 되겠죠. 즉,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니? 라는 것을 돌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슬픔, 즉 유년 시절의 기억이 현재 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목표 2번. 화자를 달리하여 엄마 걱정을 다시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시를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의 표현력을 더해서 다른 시로 한번 지어보는 활동을 할 건데 1번 다음을 참고하여 시 화자를 정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엄마 걱정에서는 나라는 화자를 들어서 시를 전개해 나갔는데 이 엄마 걱정이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로 정할 수도 있겠죠. 엄마를 화자로 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외의 사물이지만 열무 아니면 비 이런 것들도 화자로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엄마 걱정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외로움을 옆에서 봤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옆집 사람 또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달 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엄마 걱정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나 사물 중에 어떤 화자를 정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요. 그렇게 정한 까닭을 거기다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를 화자로 정한다면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의 편에서 아이의 상황에서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지만 엄마의 상황에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한 화자를 친구로 한다면 그렇게 정한 까닭은 뭐 친구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본 외로운 친구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열무를 화자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열무의 눈을 통해 본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정했다면 그 다음에 2번 화자를 중심으로 시를 구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자를 우선 정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는 엄마를 화자로 들었으니까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마는 아이를 혼자 두고 열무를 팔러 시장을 갔었겠죠. 그러면 그때의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겠죠. 그때 화자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을 아이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자를 나의 친구로 들었다면 그 친구가 어린 시절 내 친구가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친구가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 보였다. 혼자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자의 마음과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를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3번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직접 시를 써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21쪽에다가 시를 써볼 거예요. 이따가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제시될 건데 여러분들이 21쪽에 이 시를 써놓는 게 과제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려면 20쪽의 내용, 그 다음에 20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20쪽의 내용을 먼저 충실하게 적고 그 다음에 2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완성한 시를 짝과 바꿔 읽고 감상을 나누어 봅시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등교계약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은 시를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목표 3번. 화자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했는데요. 여기 이재문님의 딸기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듣겠습니다. 딸기 이재무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쏴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목마름은 인양저냥 견딜 수 있슈. 헌디 볼기짝 쥐어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하지 말어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그러니께 지폐 한 장으로다 우리 식구 사돈의 8촌까지 두루 사가는 선상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 자, 여러분들 이 시 한번 잘 들어봤죠? 자, 이 시 들으니까 어때요? 시 내용 자체는 재미있는 시는 아닌데 아무래도 뭐가 쓰여졌기 때문에 사투리를 써서 뭔가 내용이 조금 더 실감나게 전달되고 작품을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번 화자를 중심으로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했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는 딸기라는 사물이 되겠죠. 이 딸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이 식구들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결국 사가지고 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 시에서는 사투리를 써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시에선 또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이 딸기가 자랐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자,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라는 이야기겠죠.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화자를 왜 앞에서와 같이 딸기로 설정을 했을까, 즉 사물로 설정했을까라는 까닭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제값을 주고 딸기를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농작물의 제값을 농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화자를 앞에서와 같이 설정한 까닭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등장해서 그 화자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매겨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딸기라는 사물을 등장시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딸기가 등장함으로써 딸기의 관점에서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또 시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뭔가 주제를 좀 더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자를 앞에서와 같이 설정한 까닭은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딸기의 관점에서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를 감상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학습 활동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동백꽃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